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소리입니다. 사이소리는 그 전체 우문 변화 현상 중에서 우문 현상을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우문 변화 현상을 그대로 연결지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에 표준 발음법이 있죠. 우리 겹받침의 발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 발음법도 1항부터 30항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소리를 다루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있을까요? 바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그것은 시험 출제로서는 유용한 거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자, 먼저 배경을 좀 짚어본다면 우문의 변화를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들,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우문 변화의 기본이다. 그런데 심리적 원인에 따라 우문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우리 앞에서 뭘 봤습니까? 특히 두음 법칙, 심리적 두음자리란 부분 얘기해 봤었고요. 변천은 시간, 변동은 동시간대 안에서의 어떤 다른 원인에 따른 변화 양상. 자생적, 혼자서 변하는 것, 결합적, 다른 뭔가를 만나서 변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걸 만났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것. 자, 그리고 주목할 것이 결정적 변동, 수위적 변동. 한번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결정적 변동은 100%라고 그랬죠.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100% 다 그렇게 변하는 것을 결정적 변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위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어마다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럼 그때그때 다르면 어쩌란 얘기인가? 결국 최소한의 암기량으로 줄이기 위해서 일단 보편적 규칙을 적용해서 양을 줄여내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수위적 변동, 여기 해당되는 것이 이 시간에 다룰 사이소리다라는 것을 짚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으로 사이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음의 측면이 있고 표기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더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음하고 표기 양측면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와 불이 만났을 때 이렇게 두 개 형태소가 만나는데 발음이 초불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된소리와 소리가 나는 부분에 주목해야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시옷을 적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표기된 시옷을 의식해서 여기에 디귿으로 촛불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없지 않고 그것 또한 발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초와 불이 만났을 때 뿔이라 소리 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요소예요. 이게 발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표기할 때 어때요? 우리는 사이소리, 부호, 시옷을 적습니다. 이 시옷은 왜 적었을까요? 얘 때문인데 그 된 소리가 A와 B 둘 사이에서 새로운 소리가 더 생겨났다. 그래서 사이소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이소리를 이렇게 기호로 적은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점 문법을 좀 빗대어 살펴본다면 고점 문법 시기의 내용을 보면은 사이소리가 앞에 조건, 앞에 끝나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때 선택한 부호가 각각 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보여드리면 또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까봐 일부러 그거는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이소리 부호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흐르며 점차 시옷 하나로 통일된 거죠.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배와 머리가 만나는 결합 조건인데 소리를 보니까 어때요? 뱃머리 이렇게 니은으로 소리가 납니다. 니은. 근데 이 니은이 어쨌든 A와 B 사이에 덧생겨난 소리, 사이에서 난 소리. 그래서 발음의 문제에서는 니은입니다. 여기는 된소리였고요. 여기는 니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둘 사이에 새로 생겨난 소리이니까 사이소리고 사이소리를 기호로 표시할 때 시옷으로 적어주는 것이죠. 자, 이 비읍과 시옷이 니은과 시옷이 직접 관련될까요? 아니죠. 발음의 문제는 발음의 문제고 표기의 문제는 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 발음의 문제를 초점에 두고 질문하는 것과
표기에 초점을 두는 질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발음에 초점을 둔 질문이 뭐예요? 표준 발음법이죠. 표기에 초점을 둔 질문이 뭐예요? 맞춤법입니다. 이렇게 두 개 영역에서 각기 다르지만 본질은 사이소리라는 우문 변화 현상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소리 부호 시옷 된소리나 니은의 소리값과 무관하다. 단지 형태소 사이에서 새로운 소리 발생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 따라서 부호 시옷은 부호일 뿐 자음이 아니다. 자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문의 개수 세기에서 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부가된 개념이었고요. 다시 본래의 줄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전체 속에서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문 변화 전체로 놓고 볼 때 두음 법칙, 연음 법칙 두 가지는 예외 현상으로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문의 변화의 본질적인 요소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두음 법칙은 왜? 회피 현상. 두음이라는 자리에 특정한 글자를 꺼리는 현상이지 우문이 변화되는 것과는 기본 속성이 다른 겁니다. 연음 법칙은 앞말의 받침이 연음, 뒤로 이어져 발음된다. 소리가 나는 위치가 앞말의 받침에서 다음 글자 첫 소리로 위치가 넘어갔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라면 그 니은이 뒤로 넘어갔다면 그러면 니은은 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위치는 바뀌었지만 니은이라는 글자는 그대로죠. 그럼 우문이란 차원에서 니은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는 없지요. 그래서 연음 법칙은 본질적으로 우문의 변화의 기본 틀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우문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중화, 동화, 축약, 탈락, 첨가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 지금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사이소리는 그중 어디에 해당돼요? 넓게 첨가에 속합니다. 우문이 첨가되는 거기에 사이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에 준하는 다른 것들로 리을이나 비읍, 히읗 이런 것들이 첨가되는 것도 있죠. 뭐 벼와 씨가 만나서 벽시 이럴 때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자투리 항목으로 맞춤법 시험 문제에 보조적 요소로 들어가고 그 중심에는 핵심에는 사이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원리의 전체라 할 만합니다. 사이소리는 보통 5단계라고 기억하세요. 사이소리 하면 5단계. 그래서 사이소리 1과 사이소리 2 두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일단 이것만 따로 끊어볼 때 1.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건 2. 유성음과 무성음 예사소리 3.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 4.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 그때 5 해놓고 종 단어의 종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종을 고려한다. 자, 이런 정도가 또 5번째 덧붙습니다. 그럼 2번째 규칙으로 내려와서 역시 1. 명사 플러스 명사일 것 2. 유성음 플러스 유성음인 경우 3. 그 사이에 니은더 생김 그래서 표기, 시옷을 적는다 5. 이 적을 때 어종을 고려하자 이렇게 5단계로 정리를 해 두십시오. 다시 들어갑니다. 사이소리 1, 2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우리 공부하기 좀 쉽게 하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명사 플러스 명사여야 한다는 조건을 초점해 둡니다. 왼쪽에 X,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밥과 먹고 밥은 명사지만 과는 A와 B 조사죠. 먹고 고는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어미이기 때문에 물론 앞에 용언의 어간도 문제가 됩니다. 명사와 명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발음상 꼬라고 된소리 발음이 나지만 이때의 된소리 발음은 된소리 되기라는 제목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사이소리라고 하지 않는다. 사이소리란 이렇게 초와 불이 만나는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경우에 사이소리다. 두 번째, 유성음과 무성음 예사소리인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성음과 무성음 예사소리를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앞에 형태에서는 뭐예요? 맨 끝부분. 앞에 형태에서의 맨 끝부분. 그 가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사이소리를 질문해 오는 수험생들 중에
이 부분을 놓고 뒷부분이 뒤에 결합되는 형태에서의 맨 앞에 첫 번째 글자, 뭐 자음 이런 것들을 무서운 예사소리라고 확인하고 앞의 형태에서도 첫 번째 자음 이걸 보면서 이거 유성음 아니냐, 예를 들어 뭐 미음처럼 유성음 아니냐. 근데 유성음과 무성음 예사소리에서 얘가 된소리 되는데 이거 왜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형태에서는 끝나는 부분이에요. 만나는 지점. 요거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유성음과 무성음 예사소리. 그럼 무성음 예사소리라는 유성음과 무성음 예사소리라는 조건이 사이소리를 판단 두 번째 기준인데 왼쪽에 X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앞길은 된소리가 났지만 요 기억이 무성음 예사소리. 뒷부분의 조건은 갖췄어요. 근데 앞부분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맨 앞 형태에서 맨 마지막에 유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는 앞 피읍 받침, 대표음 비읍. 이거는 무성음이죠. 이 앞부분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소리로 인정이 안 되고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촛불 보니까 초는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났죠. 100% 유성음인 모음. 그리고 뒤에 예사소리가 촛불,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이 세 단계를 다 갖춰야 비로소 사이소리다. 1, 2, 3,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의 X를 볼게요. 즉 1, 2번의 조건을 다 갖췄어. 밤 명사고 송이 명사예요. 밤 미음 유성음으로 끝났고요. 송이의 시옷 무성음 예사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럼 세 번째 그것이 된소리를 발음되면 사이소리인데 얘는 밤 송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2번 조건을 갖춘다고 다 된소리가 되는 건 아니다. 어떤 단어는 되고 어떤 단어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봤죠? 뭐라고? 수의적 현상. 100% 결정적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인 현상입니다. 단어마다 다른 거예요. 결국 한국인의 보편적 발음이 뭐냐? 이걸 따라서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국인의 보편적 발음 그에 따라서 사전이 인정했느냐 이걸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 무작위적으로 단어를 선택해서 출제한다는 것은 시험 출제상 도의상 옳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출제하더라도 기본 자료를 좀 벗어나 어려운 문제로 출제하고자 해도 그 출처 범위는 한정돼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맞춤법에 대한 해설본, 그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부할 자료로 추가된 자료가 있다면 그런 범위,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쉽게 진도를 완료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 똑같은 조건에서 나무와 봉이 만나도 역시 1번, 2번 다 통과했지만 발음이 나무뽕이라고 소리가 나지 않죠. 나무봉이라고 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소리가 아닌 것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된소리까지 1, 2, 3번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사이소리 시옷을 적는다. 이때 5번 어종, 이건 좀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4단계로 갑시다. 1번 명사, 2번 유성음과 무성음 예사소리, 3번 그 무성음 예사소리가 된소리 발음이 돼야 한다. 그랬을 때 표기한다. 다음 사이소리 2번. 이번에 명사 똑같아요. 근데 이번엔 두 번째 것이 유성음 대 무성음 예사소리가 아니라 뒤도 유성음이야. 앞에도 유성음, 뒤에도 유성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니은이 중간에 끼어드는데 여기에 니은이 두 개 끼어들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하나 더 넣어 두십시오. 이걸 굳이 요거 때문에 사이소리 3이라고 한 번 더 만들기는 좀 쓸데없이 복잡하니까 니은이 생기거나 니은이 생기는. 그러니까 앞 형태에서는 초성, 중성이 있는데 받침이 비어 있어요. 뒤에 글자에 초성이 있는데 여기도 유성음, 여기도 유성음인데 그 앞에 니은이 생겨납니다. 니은이 발음돼요. 그래서 배와 머리일 때 뱃머리처럼. 근데 뒤가 유성음인데 초성이 없이 중성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왔어요. 그럼 여기도 비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니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생김까지. 자, 똑같이 X. 명사가 아닌 경우 해님. 해 뒤에 님.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음을 햇님, 니은을 넣어서 햇님 이렇게 발음하면 틀린 발음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나사, 니은 넣어서 순나사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님은 전미사, 수는 접두사. 1번의 조건이 위배됐다는 점을 적겠고요. 다음 3번. 유성과 유성음이 만나는 조건까지는 맞았는데 니은 덧생김이 일어나지 않는, 여기서 본 것처럼 수의적 현상이니까 어떤 단어는 된소리를 발음되고 어떤 단어는 된소리 발음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단어는 니은이 생기고 어떤 단어는 니은이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와 말이 만날 때 니은을 넣어 머릿말이라 발음하면 틀리고요. 머리말, 인산말 틀리고 인사말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은 오히려 발음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큰 예시단어들이죠. 오른쪽에는 해당된 예를 들어 보입니다. 배, 머리, 명사, 배.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났으니 유성음, 머리의 미음. 자음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응은 받침의 이응이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받침의 이응. 자, 그래서 유성음과 유성음이 만나는 조건에서 세 번째 니은 더 생김, 발음상 니은이 생기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그래서 슛을 적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철저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개 단어가 있다면 그 100개 단어를 암기하겠습니까? 이곳으로 80개쯤은 줄이고 10개, 20개를 남겨놓고 암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기본 줄기잡기로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시험 문제를 연습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택지에 어떤 수준의 단어들이 쓰였는가를 먼저 쭉 평가해 보면서 이 규칙을 쭉 적용해 보면서 그러면서 명료하게 판단이 가능한 것들 먼저 소거법으로 지워내고 미묘하거나 애매하거나 하는 것이 남는 이런 정도에서 풀어야 혹시 만에 하나 찍어야 되는 경우가 오더라도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찍는 것보다는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찍어야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원리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양을 줄이고 양이 줄었을 때 어려운 것에 대한 암기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리가 달라지면 뜻도 달라지는 경우 자투리 항목을 슬쩍 예로 첨가해 봅니다. 종이와 집이 만났어요. 그랬을 때 발음은 종이집이라고 발음되는 게 있고 종이집이라고 발음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뜻이 달라져요. 종이집 하면 종이로 만든 집, 종이집 하면 종이를 판매하는 가게, 제지업소가 되겠죠. 표기도 달라집니다. 슛을 넣어서 표기를 해야죠. 근데 이미 표기를 넣어서 표기하고 넣지 않고 표기한 상태에서 질문하면 재미없죠. 수험생들이 눈치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만약 질문한다면 이렇게 구조를 보이면서 뒤에 설명을 넣어서 그 설명이 타당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출제 방식이 바뀌죠. 단어를 주고 OX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설명형 문제. 요즘에 그 문법에 대한 것도 설명형 문제들이 꽤 많아지고 있죠. 그런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자투리 페이지였습니다. 다시 본론의 줄기를 이어갑니다. 자, 한자어에서의 사이소리. 한자와 한자는 발음상으로만 사이소리를 판단하고 표기는 안 한다. 한자어는 사이소리 표기를 안 한다. 왜? 본질적으로 우리 고유어의 문제였습니다. 사이시옷을 적는 예외가 있어요. 즉 한자는 안 적는데 한자임에도 적는 예외라고 해서 6개를 듭니다. 이거는 표준어에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이죠. 자, 6개인데 제가 2줄로 나눴어요. 암기하기 편하라고 나눠본 건데 밑에 4개는 그냥 쉽게 방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한 공간, 방, 곡간, 창고죠. 셋방, 착간, 차고, 퇴간. 그래서 퇴간, 측간, 측간이라면은 그 화장실 얘기하는 거고, 퇴간 같으면은 그 건물의 외벽에 가벽을 바깥에 세우고 그 사이에 생기는 공간. 그러니까 본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면
울릉도 같이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이런 지역에서는 겨울에 눈이 뭐 2m씩 쌓이고 하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죠.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노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벽을 만들어서 여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은 밖에 눈이 쌓여서 밖에 나가기 힘든 조건에서도 이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봄에 농사 지을 걸 미리 준비한다든가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 시리즈로 묶어서 봅니다. 그 외에 수에 관련된 숫자 횟수 2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6개가 깔끔하게 암기가 돼요. 어떨 때 그냥 6개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암기를 쓰려다 보면은 저도 빼먹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6개입니다 라고 막 썼는데 쓰고 보니까 5개야. 응?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암기는 부실한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암기해야 될 양은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하는 공부법이고요. 그리고 또 암기할 때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하다못해 초성 암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연상의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방 시리즈 4개, 숫자 시리즈 2개. 자, 연습 들어갑니다. 왼쪽에 월세방, 월세방. 표기가 안 됐으니까 예사소리 발음해야죠. 월세방, 어느 게 맞을까? 월세집, 월세집, 어느 게 맞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네요. 왜? 월세, 방 모두 한자니까. 근데 방금 앞에서 한자, 세방 이거 예외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맞춤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음절 6개만 예외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음절어가 아니라 삼음절이잖아. 세방은 예외지만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어라는 조건을 적용받아서 오른쪽은 월세집이라고 할 때 집, 이것이 고유어죠. 그러면 여기서 느닷없이 오히려 사이소리 원리가 아니라 어종이 뭐냐, 이게 더 문제거리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종이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이유 아니냐, 한자인지 고유어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때 재빨리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만약 한자라면 이런 가정하에 다른 말로 바꿔보는 거죠. 다른 말로. 그 뜻을 나타내는 다른 말.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는 한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집, 가, 집, 택, 집, 옥 이런 글자들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가, 택, 댁 또는 옥 이런 것들이 한자어고 요 집이란 글자는 고유어구나. 또 우리 한자 설명할 때 무슨 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뜻을 얘기하고 여기 음을 얘기하잖아. 근데 요걸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고유어로 설명하는 거죠. 집, 가, 집, 택처럼 가나 택은 한자음이고요. 집은 고유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우리 고유어 어휘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글자를 다 그렇게 풀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뜻을 설명하는 부분마저도 한자로 설명하는, 그래서 골개, 골이라는 글자를 골개,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자말 갖다가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종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기찻간 어종을 생각해서, 등굣길 어종을 생각해서. 기찻간에 가는 한자지만 등굣길의 길은 고유어다. 길. 그래서 길도, 길가, 길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길이 고유어라는 거 구별할 수 있죠. 기대값 딱 봐도 겹받침. 한자에서 겹받침 봤어요? 한자는 겹받침 없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고유어가 들어간 것으로 사이소리 부호 표기를 하는 게 옳다. 자, 머릿속으로 사이소리 원리 1, 2, 3. 명사 플러스 명사, 유성음과 무성음 예사소리거나 유성음과 유성음. 무성음 예사소리라면 된소리로 발음이 돼야 되고 뒤도 유성음이라면 사이에 니은이 끼어드는 것이다. 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높여봅니다. 여기는 난이도가 좀 낮은 중하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방, 이음절어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세 글자다라는 점에서 좀 주의할 것이 있고,
나머지 뭐 그다지 어려운 수준의 것이 아니죠. 여기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에 해당하는 단어들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인사말, 머리말 둘 다 시옷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발음에 초점이 있었죠. 발음상 니은음이 더 생기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수의적인 현상이니까, 단어마다 사적인 다른 것이니까 그런 예외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고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좀 중요합니다. 머리방이 아니고 머리빵이라네요. 사자밥이 아니고 사자밥이라고 하네. 근데 우리 미용실 갈 때 머리방이라고 하지 머리빵이라고 안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여기 있는 것은 바로 가옥 구조의 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용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만약에 맞춤법 공고본 같은 일정한 근거가 아니라면, 근거가 없다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미용실을 뜻하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문맥을 줘야 됩니다. 야, 우리 머리방에 가서 머리 좀 염색할까? 등등. 이렇게 문맥을 준 속에서 밑줄을 쳐야 질문이 성립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문맥도 없이 느닷없이 없이 단어만 딸랑 던져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맞춤법 공고본과 그 해설 영역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문맥적 의미 혼동 가능성 없이 바로 출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라이언의 먹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다? 저승사자의 밥이다. 그래서 제사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단계 또 높여서 이해될 것이 찻잔입니다. 찻잔. 근데 얘는 슈 붙이는 게 맞아. 슈 붙이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앞쪽 페이지에서 뭘 얘기했어요? 이 음절어 6개만 예외지 얘는 그 예외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슈옷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서 차라는 글자를 쓸 때요. 이렇게 해서 차, 다, 차, 이렇게 설명되는 글자인데 단어 안에 이름절에 쓸 때는 대부분 그 도금이 담이다. 그러니까 차방이라 하지 않고 다방이라고 하죠. 그죠? 차를 따르는 예, 다도라고 하지 차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절에서는 다를 읽을 때 그게 한자음이고요. 그럼 여기서의 차는 뭐냐? 바로 차다, 차차라고 할 때 얘들은 뭐야? 고유어화한 경우로 본다. 그래서 이 찻잔을 국어사전 찾을 때 얘가 만약에 찻잔이 모두 한자라면 어때요? 괄호 열고 한자를 써줘야 되죠. 근데 국어사전에서 찻잔이라고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첫 번째 글자 차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유어인 경우로 본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매우 어렵죠.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암기한다. 찻잔은 시옷이다라는 걸 암기해 줘야 돼. 근데 기존에 앞에 있는 단어들이 많이 암기할 게 있다면은 암기할 것과 암기할 것, 표기하는 것과 아닌 것, 이게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습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학습 원리에 따라 모든 단어를 점검하면서 양을 줄여버려야 돼. 기본 원리를 적용해서 원리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았을 때 요 페이지만 암기한다 할 정도로, 요 페이지만 암기한다 할 정도로 양을 줄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이소리란 부분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자 자료 한번 쭉 훑어가 볼게요. 출제 비중 역시 아주 높다고 지적이 됐고요. 해결 방법,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원칙. 조금 더 띄워볼까요? 이럴 줄 알았어.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어줄 걸 그랬습니다. 자, 이게 원리예요. 자, 이것을 분명히 정리해 두고요. 거기에 예외가 되는 것을 익힌다. 연습.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핵심 이론. 1번 실질 형태에서 실질 형태에서 그리고 뒷부분은 무성음, 된소리 이런 얘기들 나왔죠. 이 부분 얘기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 프린트에 들어있는 이런 설명보다는 이게 훨씬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바로바로 줄 맞춰 아닌 경우, 인 경우, 아닌 경우, 인 경우 예시도 양옆에 배열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바로바로 그 해당 원리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기 편합니다. 공부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철저하게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려가면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해서 앞뒤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그 책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 텍스트, 요걸 표 정도로 만드는 건 쉬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 일반적인 문서에 제대로 넣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이미지 파일로 해서 설명드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뭐 지금 프린트 형태의 자료가 보기 편하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공부하기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좀 제 나름 발전을 시켜본 겁니다. 활용하시고요. 오른쪽 단에 OX 참 단어 많아요. 뒷페이지 까마득합니다. 이거 암기할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딱 한번 예를 꺼내놓고 여기에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맞고 뭐 때문에 틀리는 거다라는 걸 막 연결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당되는 것들은 수정액으로 지워버립니다. 해결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암기할 거리로 삼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적어도 뭐 한 번 봐도 한 반 정도 이상 줄일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로 본다면 일단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겠어요? 암기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에서 실전 문제 한번 보죠. 8개 실전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부분이 좀 더 어렵고 오히려 뒷부분이 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1번 문제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답지에 머리빵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죠. 머리빵 어땠어요? 요거 뒤로 쭉 이어가면서 미용실 고려하지 말고 머리빵. 그러니까 옛날 한옥 구조에서는 이 안방이 있으면 안방 옆에 작은 딸린방이 있습니다. 그걸 머리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맡에, 방을 하나의 인간의 몸처럼 본다면 머리맡에 딸린 방이란 뜻으로 머리방 이렇게. 그래서 미용실이 아니라는 점 고려해서 이것이 맞는 것이다를 아는 게 포인트. 자, 나머지는 사이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맞춤법 문제들이 많이 뒤섞여 있는데, 이 머리빵이란 단어만 보더라도 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1번의 인사말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인 단어, 요거는 뭐 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간보다는 조금 높은 중상 정도로 볼만 하겠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등굣길, 빨랫줄, 등굣길에서 길, 빨랫줄에서 줄 이런 것들이 고유어란 점을 고려하는 것과 4번에 마구간 할 때 간, 마구, 학습에 쓰이는 교구, 학습에 쓰이는 도구, 교구 이것처럼 말 기르고 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도구 이런 것들을 마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건물, 간, 초가 삼간처럼 간, 한자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죠. 어종이 답을 내는 고리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역시 뭐 혓바늘, 딸부잣집, 아랫방, 시가 에서 답을 내는 결정적 고리는 한자어인가 아닌가, 그에 따라 시옷 표기가 옳은가 그런가로 구별이 되죠. 어종의 문제가 중요한 판단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머리말이 답이 되는 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말은 1번의 머리빵이나 아니면은 8번의 찻잔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 난이도의 어휘라고 한다면 이 머리말, 인사말 이거는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어휘죠. 중상 정도 수준의 어휘. 그 정도. 5번 문제 1번에는
착간이라고 해서 한자어지만 시옷을 인정하는 예외 6개가 사용되고 있다 정도가 참고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도 4번 선택지를 보면 횟수, 대가, 횟수는 6개 예외에 드는 단어, 시옷 표기가 맞죠? 근데 대가는 그에 들지 않죠? 역시 어종을 고려하는 것이 고려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보통 중정도 난이도라 평가해 볼 만하겠습니다. 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개펄인데 이거는 개와 펄, 개와 펄 했을 때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 무성음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될 때죠. 이건 아예 거센 소리죠. 거센 소리. 그러니까 그 조건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짬뽕하는 위의 형태와 아래 형태를 짬뽕해서 헷갈리게 하는 방식 이걸 사용한 것이고요. 마지막 8번 문제에서 찻잔 4번은 어종에 따라서 판단할 만한 중간 정도 난이도이고 그리고 2번, 3번도 같은 맥락 연장선에 있는 난이도라 할 수 있는데 1번 찻잔이 쓰였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예요? 찻잔 괄호 안에 차를 한자로 썼죠. 이거 오타입니다. 여기에서 차라는 한자를 수중액으로 지우고 거기다가 그냥 점만 찍어 두십시오. 왜? 이 찻잔이라 할 때 시옷이 인정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글자 차를 고유어로 본다. 그래서 이 단어 역시 머리빵, 사자밥 이와 함께 최고 난이도의 어휘로 꼽아야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애달락 짓겠습니다. 그럼 이건 기초 강의가 아니라 7급의 심화학습 강의 영역까지를 다 맛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원리를 놓고 정리한다면은 우리 프린트에서 참 많은 단어를 소개해 봤지만 그렇게 원리에 따라 양을 줄이고 나서 정리한다면 내가 객관적인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어휘라고 제가 설명드린 것과 달리 내가 공부할 때 나만의 고난도 어휘가 있겠죠. 내가 특별히 더 헷갈리는 단어가 또 개인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조금 더 얹어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양을 줄이자, 기본 원리로 양을 줄이자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을 찍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항목으로 이어가 보죠. 고생하셨습니다.